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조금 전 마쳤습니다. 첫 기자회견보다도 경제와 관련된 관심이 크게 늘어난 회견이었는데 특히 주식과 부동산을 둘러싼 다양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 연달아서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가 오늘까지도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만큼 주식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언급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관심이 쏠렸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선 이 대통령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기업을 옥죄한다는 얘기를 하던데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거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선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것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연기금의 낮은 투자 비중은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 같다며 직접 연기금 운영 담당자에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최대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매번 강조했던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지금 주가 조작을 하면 이익 본 것만 몰수를 하는데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나왔죠. 네, 관세 협상 후속 세부 협의를 두고는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을 거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갭 투자와 관련해선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며 초과 수요와 투기 수요는 지속해서 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 원으로 올리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선 현행 상속세 공제 한도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자는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대통령은 실무진에게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책위랑 상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언급도 많이 나왔습니다. 6.27 대책과 9.7 대책 등 100일 만에 두 개의 큰 대책이 나올 정도로 새 정부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것과 맥락이 같은 상황인데 시장이 여전히 확실하게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추가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대통령의 주요 발언까지 최지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3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초, 강남구의 상승폭이 모두 커졌고 마포, 용산, 성동구도 더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은 전주 보합에서 이번 주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근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도심 유휴부지 착공이 5년간 4천 가구에 그치면서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단기적인 공급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찾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그 쉬운 일은 또 아니죠. 그러면서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고 사실상 임기 동안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거란 의미로 풀이되는데 실수요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했음에도 집값은 더 급등했던 것처럼 근본적인 공급 해결책 없이 돈줄만 조이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를 정해야 하는 한국은행 역시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여전하고
앞선 대출 규제 효과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뤄졌던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는 썩 신통치가 않았고 집값만 올렸다는 자평이 나와 향후 금리 곡선의 변수가 커졌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일단 한은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주목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15억 원 초과 서울 지역 아파트에서는 7월 이후에도 상승 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27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에도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등이 연율 환산 기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1월 26.8%에서 7월 57.9%로 뛰었습니다. 한은은 지역 간 전이 효과, 과거 부동산 대책 학습 효과 등으로 6.27 대책 효과가 점차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앞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한은이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린 겁니까? 네, 한은이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낮췄지만 집값 상승에만 기여하고 소비, 투자 진작 효과가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올해 1분기 중 이자 부담 금리도 각 2023년 4분기, 작년 2분기보다 최대 0.68%포인트 떨어졌지만 소비와 투자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가 집값과 가계대출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뚜렷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정도는 금리 인하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은은 9.7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와 완화적 금융 여건의 주택가격 기대 영향 등을 점검하며 추가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열기는 대부분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에 특히 집중되고 있고 지방은 한파가 여전합니다. 이에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은 9억 원까지 다주택자 관련 주택수로 세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종 세금 관련 변화 짚어보겠습니다. 지용배 기자. 그러니까 휴가용 별장 구입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은 정책인데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이 뭡니까? 네, 기획재정부는 오늘 지방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 등 이행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현재도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집을 추가로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존 주택의 1주택자 기준으로 세율을 매겼는데요. 그 대상이 되는 집값을 기존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세의 경우 최대 45%인 세율을 전액 비과세로 면제받고 종부세 세액에서 신규 취득 주택 가격은 제외됩니다. 여기엔 올해 1월 기준 공시가격이 8억 원 안팎인 속초 고가 아파트 등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는 지난달 14일 이후 구입한 집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조금 다른 세금도 보죠. 연구개발 관련 세금 혜택이 넓어진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 비용 일부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기존 7개 분야 71개 기술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추가돼 78개 기술로 늘어납니다. 세부적으로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등 AI 기술 5개, 미래형 운송이동 기술 2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행을 위한 센서나 소프트웨어 단독으로도 세부 기술로 적용됩니다. 역시 세액공제 지원을 받는 신성장 원천 기술 세부 기술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진입 안정화 기술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내일부터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지용배입니다. 조금 전 전해진 속보입니다. 결국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액 결제 피해가 이어지고 있던 KT에서 고객 정보의 실제 유출이 확인됐습니다. 총 5,561명의 유심 정보 유출이 확인이 됐고 이로써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 3곳 중에 2곳에서 실제 고객의 정보 유출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제때 월급을 주지 않은 고액 상습 체불 사업자 51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임금 체불을 절도라고 부르면서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는데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네, 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하는 A씨는 직원 30명에게 모두 1억 9천만 원의 임금을 주지 않아 본인과 회사 이름 등이 모두 공개됐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습 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도 버티는 악의적인 체불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제조업체 사장 B씨는 2억 2천만 원의 임금을 주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B씨의 체불 신고 건은 36건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고액 상습 체납 사업주 51명의 정보를 노동부가 공개했는데요. 체납액이 4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탑스 물류 등 사업주 80명에 대해 신용제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정부가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현재 명단 공개 기준은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거나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하나인데요. 노동부는 앞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한 번만 받아도 명단을 공개하고 확정 판결 전이라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신용 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의사 불벌죄 예외를 둬서 피해 근로자가 체불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최근 조기 상속과 증여가 늘면서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영세 영유아의 임대소득도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하은 기자, 그야말로 금수저 건물주인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3,313명으로 이들은 593억 7천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습니다. 1인당 1,760만 원 꼴인데요. 전년과 비교하면 19명, 13억 7,700만 원 늘었습니다.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은 311명으로 45억 8,100만 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렸습니다. 특히 0세에서 1세 영유아 11명의 임대소득은 1억 4,9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초등학생 1,038명이 168억 9,4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냈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1,964명이 임대로 378억 9,300만 원의 소득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3,744명으로 전년 대비 2,400명 늘었습니다. 사업소득은 595억 5,8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92억 9,900만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미성년자 중 중고등학생 1,61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이 올린 사업소득은 413억 200만 원입니다. 미취학 아동 110명도 사업소득 8억 2,600만 원을 냈습니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 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까지도 사업소득을 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앞으로 25년 뒤에 건강보험의 적자가 40조 원을 넘길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험료를 최대치로 거둘 경우를 이미 가정해둔 시나리오라서 실제로는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환진 기자, 이대로 가면 상황이 심각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분석한 내용인데요. 2050년에 건강보험 총 지출이 296조 원이 넘는 데 반해 총 수입은 251조 원가량에 그칠 전망입니다. 약 45조 원에 이르는 적자를 내는 건데요. 보험료율이 법적 상한선인 8%까지 인상된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보험료를 최대치로 내더라도 의료비가 느는 속도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아무래도 근본적으로는 인구 고령화가 원인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전체 가입자의 20%를 채 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한 진료비가 전체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데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 의료 서비스 이용은 더 가파르게 늘어 건강보험 재정에 직격탄이 될 전망입니다. 연구진은 인구구조 변화뿐 아니라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과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지만 구조적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연구진은 단순히 보험료를 더 걷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흐름에 맞설 지출구조 개편과 의료 공급체계 혁신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SKT부터 조금 전에 보셨던 KT 그리고 롯데카드 등 최근에 기업 곳곳에서 해킹 피해와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패딩 한 벌에 300만에서 400만 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 몽클레르에서도 지난 2021년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던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우선 사건의 자세한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몽클레르는 지난 2021년 해킹으로 고객 23만 명의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고객 이름과 생일, 이메일 주소, 심지어 구매했었던 신용카드 번호까지 새나갔습니다. 몽클레르는 정보관리 직원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 같은 추가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데다 정보 유출을 알고도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몽클레르 코리아에 과징금과 과태료 모두 8,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이게 명품 업체들 곳곳에서 생기고 있는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루이비통에서도 지난 6월 해킹으로 일부 고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됐고 앞서 디올과 티파니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출도 문제지만 이들 업체는 사고 발생 이후에도 늑장 대응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디올은 지난 1월 발생한 유출 사고를 5월에야 신고했고 티파니도 지난 4월 사고를 한 달 뒤에 신고하며 피해가 더 확산될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외식 물가의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직접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조짐이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농협 보구촌의 치킨 프랜차이즈 또레오레가 이런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대한 기자, 그러니까 달걀 중량을 줄였다는 거죠. 네, 업계에 따르면 또레오레는 지난달 말부터 치킨용 닭고기 호수를 기존 11호에서 10호로 변경했습니다. 중량을 100g 정도 줄인 겁니다. 또레오레 측은 닭고기 시세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닭고기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폭염과 브라질의 조류 인플루엔자로 닭고기 공급이 줄어든 반면에 수요는 늘면서 닭고기 가격이 상승세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육개 산지 가격은 1년 전보다 8.6% 올랐습니다. 네,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소비자들의 비판과 따가운 시선을 받아와서 그런지 이제는 단순한 방법으로 가격을 올리는 모습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치킨 업계를 중심으로 본사가 정한 판매 가격보다 점주가 배달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는 자율가격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자담치킨이 치킨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본사 차원에서 이중가격제를 도입했고 업계 1위인 BHC치킨이 지난 6월부터, 교촌치킨은 이달부터 자율가격제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배달치킨 값이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가 오후 3시 기준 어제보다 0.5%가량 오른 3,33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1% 안팎 오르며 833선 내외를 기록 중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 주간 종가에서 1원 미만 오르며 1,390원 안팎을 기록 중입니다. 이달 초 수출이 반도체, 선박 등 주력 품목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에서 10일까지 수출액은 19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반면 대미 수출은 미국 고율 관세 영향으로 8.2% 줄며 전달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잡은 서울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 간 격차가 4배를 웃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9월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에 사는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위 20%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1억 2,481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하위 20% 가구의 연평균 소득 2,704만 원보다 9,777만 원, 약 4.6배 많은 규모입니다. 2030 청년 중 한부모 가구주의 중위 임금 소득이 양부모 가구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20에서 39세 한부모 가구는 2023년 기준 8만 1,000가구로 이들의 근로중위소득은 2,733만 원에 그쳐 5,197만 원을 기록한 양부모 가구보다 2천만 원 이상 적었습니다. 이들의 취업 비율 자체도 65%로 양부모 가구의 86.9%보다 20%포인트 넘게 낮았습니다.